두 번째 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노트의 주제는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객체가 뭔지, 어떤 종류의 객체가 필요한지를 잘 찾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객체에 대해서 좀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보다는 1장 노트에서는 객체 지향 코드에서 나타나는 기존 C와 비교했을 때의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객체가 중심이 돼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하고 비교했을 때는 함수의 인자가 하나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프린트 포인트 해가지고 포인트를 거기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 점 프린트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개수가 하나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본 게 강아지 예제에서 그 조건문이 많이 없어진다. 객체 지향으로 코딩하다 보면은 조건문이 많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은 상속이나 뭐 아직 안 배웠지만 구체화라고 하는 서브클래싱, 어떤 기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상위에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리모컨이 현재 예를 들면 그때는 강아지고 강아 종류인데 예를 들면 펫이라는 애완동물이 있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상속받아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만들었다. 그럼 펫이라는 리모컨으로 강아지를 가리키든지 고양이를 가리키든지 뭘 가리키든 상관없이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하게 되면 강아지는 멍멍거릴 거고 고양이는 야옹할 거예요. 조건문을 따라서 얘는 if, 또 멍멍, else, 야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리모컨이 뭘 가리키느냐? 강아지 가리키면 멍멍할 거고 소리 내라 그러면 고양이를 가리키면은 야옹거릴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을 하나 또 설명드리려는데 의자전쟁이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어떤 책에 있던 내용인데 출처를 안 써놨네. 어쨌든 제가 만든 예제는 아니고 책에 있는 예제예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팀장이 있고 그 팀장 밑에 여러 개발자들이 있었어요. 철수와 미미 두 명이 있다고 치고요. 그 팀장이 이 둘이 얼마나 프로그래밍을 누가 더 잘하는지를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그냥 시키면 잘 안 할 테니까 상품을 걸었어요. 의자. 아주 고급 의자를 주겠다.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뭘 짜라고 했냐면은 주어진 요구사항은 이거였습니다. 뭐냐? GUI에서 여러 도형들이 있는데 이 도형들을 사용자가 GUI 프로그램이겠죠. 클릭하면은 회전을 하는 거예요. 360도. 뭐 원을 회전하건 정사각형 회전하든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애니메이션 보이든 회전을 하고 회전했을 때 각 도형별로 웨이브 사운드를 재생해야 된다. 웨이브 파일을 소리를 내야 된다. 클릭하면은 삑 돌면서 삐릭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보고 짜라 그랬습니다. 철수는 객체 지향을 몰라. 그래서 얘는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으로 짰어요. 그러면 이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에서 이걸 구현하기 위한 핵심 함수는 두 가지 함수가 나옵니다. 로테이트하는 함수, 회전해야 되는 함수, 그리고 음악을 재생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는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도형이 여러 개니까 보통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조건문, 스위치문, 보통 스위치문 많이 쓰겠죠? 스위치 해가지고 쉐이프가 정사각형은 뭐 이렇게, 삼각형이면 이렇게, 원이면 이렇게, 이런 조건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뭐 웨이브 파일이면 웨이브 파일 하나로 되어 있을 거예요. 미미는 객체 지향을 잘 알아요. 그래서 객체 지향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이 미미는 3개의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각각 구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현하면 여기와 비교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건문은 없죠. 지금 현재 도형이 사각형이면 사각형이 회전할 거고 삼각형이면 삼각형이 회전하는 거예요. 여기 클릭했을 때 이 함수 가서 이 도형이 사각형이구나 아니구나를 여기서 판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성해서 줬더니 팀장이 늘 그렇듯이 내가 그렇게 숙제 줬냐? 해가지고 그 내용을 추가를 합니다. 요거를 더해. 빼먹었다 내가. 그래서 뭐냐면은 정형화된 도형이 아니라 임의의 좀 이상하게 생긴 도형, 그런 도형도 회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회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번에는 이런 도형을 회전할 때는 WAV 파일이 아니라 mp3 파일을 틀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mp3. 그러면 이쪽에서는 물론 플레이 사운드만 수정한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는 로테이트도 또 어떻게 돼요? 스위치문에 한쪽이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플레이 사운드도 또 수정이 됩니다. 왜? 기존에는 그냥 웨이브 파일만 풀면 되는데 이제는 모두 플레이해야 돼. mp3도 플레이해야 되죠. 두 개가 이제 바뀌겠죠. 웨이브냐 mp3냐. 그것도 조건문으로 들어가겠죠. 물론 또 여기서 모듈화 돼서 웨이브 파일 트는 거 있겠지만 이 자체 내에서는 또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미미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존에 있는 만들어 놓은 3가지 클래스는 수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뭐만 해요? 새로운 도형 하나만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지향으로 코딩을 잘 설계를 하면 뭐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지향으로 잘 설계를 했을 때 새로운 거를 추가할 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될 때 객체지향에서는 기존에 짜놓은 건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객체지향에서는. 근데 보통의 구조화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기존의 코드를 어떻게든 건들게 됩니다. 아무리 모듈화를 잘 해놔도. 그랬더니 잘 됐어요. 근데 한 가지 또 도형이 이 마지막으로 준 주제 요 임의의 도형 아메바 도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도형이 그냥 중심을 기준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클릭한 위치를 기반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가 필요해? XY 좌표가 필요한 거죠. 클릭한 위치. 아까는 그냥 중심을 찾아서 중심에서 회전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클릭한 위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클릭한 위치가 필요하니까 얘는 로테이트에 뭐가 바뀌었어요? 그 함수의 서명 자체가 바뀌었죠. XY 좌표를 추가로 받아야 돼. 또 수정을 해요. 얘는 기존 코드 또 안 건드리고 아메바만 수정을 합니다. 여기에 2개 포인트를 멤버로 유지하게 하게 되겠고 로테이트 할 때 그걸 받아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팀장이 미미가 잘 찼다. 미미한테 아주 고급 의자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철수가 주장했어요. 아니 이렇게 짜놓으면 코드가 왕창 중복되잖아 라고 따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코드는 중복될까요? 실제 모습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쉐이프라고 하는 공통 클래스에다가 공통적으로 코드 중복되는 부분들은 위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도 중복이 안 되고 우리가 새로운 도형을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하나 끼면 돼. 얘네들은 수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지향에서의
이제 말씀드리는 세 번째 특징이 이런 겁니다. 뭐 이거를 아주 좀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하면 OCP라 그래요.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데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이게 OCP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지향에서는 이 OCP라는 원칙을 잘 충실하게 지키게끔 코딩할 수가 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데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어떤 수정 뭔가 하려면 얘네들을 안 바꾸고 뭔가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수 뭐 이런 거에서. 이게 뭐 어려운 개념이지만 어쨌든 간에 객체지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넣을 때 기존에 짜놓은 거에 영향을 안 주고 추가할 수 있다. 잘 설계만 해놓으면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수업에 좀 들어와서 객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세 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상태, 그 다음에 행위, 그 다음에 식별자예요. 상태, 행위, 식별자. 그리고 이 행위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행위는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똑같은 함수를 우리가 호출해도 이 호출된 시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줄 수 있어요. 왜?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태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해당 객체의 메소드로 정의하는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의 메소드, 행위면 이 행위들은 다 뭘 써야 돼요? 객체의 상태를 활용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식별자는 객체는 한 종류의 객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학생하고 저 학생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가 필요한데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그 식별자가 뭐가 돼요? 변수가 되겠죠. 얘는 student 1, 얘는 student 2, 뭐 이렇게 해서 가리키는 거죠. 다음에 student 1 하면은 이 학생이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걸로 식별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태, 행위, 식별자 이렇게 있고요. 수학의 사인 함수는 객체지향을 못하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적으로 짤 수는 없어요. 객체지향으로 짰을 때 효과적인 부분들은 객체지향으로 짜는 거고 전혀 효과가 없는 것들은 예전처럼 그냥 함수만 만들어서 쓰면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수학의 사인 함수 같은 거. 사인 함수는 30도, 45도의 사인 값을 달라 그러면 늘 줘요. 똑같은 값을. 뭐 어제 물어봤든 오늘 했든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객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 밥 먹으라 했을 때하고 오늘 밥 먹으라 했을 때하고 반응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이 문자열처럼 문자열은 객체로 모델링 하는데 문자열이 있고 메소드들이 근데 보통 특정 타입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함수들이 다양하고 많을 경우에는 이건 또 객체지향을 모델링하면 좋아요. 상태가 안 변하더라도 모델링하면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뭐 string, length, hello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hello, length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문자열의 길이는 뭐냐? 그러니까 문자열 갖고 할 거 많죠. 뭐 문자열의 길이를 달라, 문자열의 이거를 다 대문자로 바꿔라, 다 소문자로 바꿔라. 이 문자열의 뭐
H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모든 메소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메소드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거를 객체로 모델링하면 이렇게 매번 어떤 메소드에 문자열을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해하는 요 문자열을 중심으로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도 우리가 문자열 같은 경우도 이제 객체로 모델링해서 씁니다. 물론 이것도 문자열마다 상태가 다르니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강아지라는 객체랑 문자열이라는 객체가 약간 다르죠. 문자열이라는 객체는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이면 헬로우라는 문자열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강아지는 지나면서 뭐 배고플 수도 있고 화장실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놀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변하는데 얘는 헬로우라는 건 쭉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이용한 처리해야 될 게 많으니까 객체 지향으로 우리가 객체로 모델링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int나 double 같은 원시 타입들이 있죠. 얘네들은 객체로 바꿔서 쓰지 않고 여전히 그냥 int n 객체 지향이 아니죠. 이렇게 써요. 이거는 얘네들을 객체 지향으로 만들면은 너무 무거워지는 거야. 값이 단순하게 작은데 얘를까지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하면은 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문자열은 이렇게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을 쓰지만 일반적인 원시 타입 값들 그냥 값 하나인 정수, 부동소수, 문자 이런 것까지는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 하지 않는다. 할 수는 있지만 안 하죠. 그냥 언어 자체 그냥 둬서 쓰고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클래스라는 것을 이제 정의하게 되겠고요. 객체는 상태와 행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로 나타나겠죠. 이 사람의 키가 얼마냐, 이 사람의 이름이 얼마냐, 이 사람이 현재 졸리냐 안 졸리냐 이런 건 데이터로 표현이 되고요. 그 데이터 표현이 되기 때문에 멤버 변수들을 그런 데이터들을 나타낼 수 있는 멤버 변수들을 정의하게 되겠고 행위들은 함수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함수들을 메소드라고 하죠. 중요한 거는 늘 얘기하지만 이 메소드는 이 멤버 변수를 활용해야 돼요. 활용하지 않으면은 이 메소드는 이 클래스에 정의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 어떤 객체를 나타내는데 거기에 멤버들이 있으면 이 메소드들은 그 멤버들 중에 최소 하나는 뭔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와 행위를 하나의 틀을 이용해서 정의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캡슐화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 캡슐화에서의 또 도드라진 특징은 뭐냐면은 접근 제어라는 게 이제 새로 들어온 거죠. C에는 없었던 접근 제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멤버들이나 메소드들을 private, public 수식어로 붙여주죠. 너 어떤 건 써라, 어떤 건 못 쓰지 마라 이렇게 해줍니다. 특히 멤버 변수들은 이제 private로 해서 임의로 수정해서 엉뚱한 상태를 가지게끔 못하는 거죠. 나이가 있다. 그럼 나이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근 제어라는 거를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접근 제어. 접근 제어 좋아요. 강호선 높이고 있다. 그리고 클래스만 정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필요한 시점에 객체들을 생성하고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메소드를 시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객체 행위는 클래스의 메소드로 구현되지만 클래스에 정의된 모든 메소드들 외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C에서 F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
두 번 중복이 돼요. 어떤 코드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 코드가 중복되면. 얘를 뽑아내서 요거를 G라는 함수로 정의하고 여기서 요 위치에다가 G를 호출하게끔 하면 되죠. 이거는 늘 우리가 C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자바, 뭐 객체지향에서도 이거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객체의 메소드를 만드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그럼 이 자체가 다시 모듈화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얘를 직접적으로 호출할 일은 없는 거예요. 뭐만 호출하면 돼? F만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F는 public이겠어요? private이겠어요? 얘는 public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서만 쓰이는 거고 외부에서는 얘만 불러서 쓰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요? 수식어를 public이 아니라 private으로 만들어줍니다. 왜? 얘만 호출하면 또 안 돼. 얘는 어디서만 쓰여요? 요걸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요 함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만든 세부적인 함수지 얘를 직접적으로 불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private, public이에요. 그러니까 멤버라고 해서 뭐든지 private이고 메소드라고 해서 뭐든지 public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들만 public으로 만들어줍니다. 필요하면 칸 클래스의 동일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중정의, 영어로는 오버로딩이라 그래요. 오버로딩. 그러니까 언어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그러니까 이거라기보다는 이름을 우리가 지어줘야 되잖아요. 함수의 이름도 짓고 멤버 변수의 이름도 짓고 클래스 이름도 지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 짓는 게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 이미 한번 썼는데 못 쓴다 그러면 같은 개념인데 못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C에서는 그랬죠. C에서는 그래서 프린트 뭐 인테저, 프린트 더블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함수를 만드는데. 왜? 똑같은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없잖아요. C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버로딩, 프린트라는 이름을 여러 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그 시스템 out.printf도 프린트도 뭐 3 더하기 4 할 수도 있고 3 더하기 4 할 수도 있죠. 하나는 정수, 하나는 문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버로딩. 뭐 패키지를 도입한 이유, 모듈이라는 걸 도입한 이유도 다 비슷한 거예요. 이름 쓰는 거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보통 한 종류의 객체를, 한 클래스를 만들면 한 종류의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해서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성되는 객체의 개수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하나만 생성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생성하도록.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싱글톤이라 그래요. 싱글톤. 그래서 클래스의 객체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 싱글톤. 요 system.out이라는 애도 여기 싱글톤. out도 우리가 생성하지 않고 딱 하나만 생성해서 늘 얘만 써요. 터미널에 데이터를 출력할 때 얘만 쓰는 거예요. 얘를 여러 개 만들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효율성 때문에도 너무 많이 못 만들게 제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객체를 생성하면 그 객체를 식별해야 되는데 그 식별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변수라 그랬어요. 변수. 그러면 변수라는 개념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반 공부했으니까 아실 텐데, 변수라는 개념이 나오면 우리가 타입이라는 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특정한 타입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요. 학생의 나이, 그럼 그 정수죠. 그러면 얘는 int 타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라는 거를 하나 만들면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클래스라는 것도 새로운 하나의 타입으로 볼 수 있어요. 강아지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강아지라는 타입을 새로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객체들이 이 강아지의 가 가질 수 있는, 이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수면은 10, 15, 20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이 있으면, 여기 안 나오는데,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떤 타입이 있을 때 이 타입의 도메인이 뭐냐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프로그램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int의 도메인은 뭐 4바이트니까 마이너스 얼마 얼마에서 플러스 얼마 얼마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 범위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이게 도메인이에요. 이 값이 이 타입의 애들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뭘 할 수 있어요? 더하기, 사칙 연산할 수 있죠. 그리고 모두 연산할 수 있고, 이런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뭘 활용할 수 있어요? int라고 하는 걸 잘 활용할 수 있겠죠. 틀리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그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도메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산들이 있을 거예요. 이 연산들은 그 클래스에 정의된 퍼블릭 메소드가 될 겁니다. 퍼블릭 메소드. 강아지에 대해서는 뭐 이름을 지어줄 수 있고, 꼬리를 흔들게 할 수 있고, 먹이를 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타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여러 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걸 써서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값마다, 데이터마다 필요한 크기가 다릅니다. 여기 토끼가 들어가는 공간에다가 토끼가 들어가는 공간에 코끼리는 못 넣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값을 저장한 곳인데 그 저장해야 된 값이 뭐냐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이 달라지겠죠.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는 컴파일러한테 타입 정보를 줘야 돼요. 타입 정보. 타입 정보를 주면 뭘 결정하냐면은 이 컵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코끼리다 그러면 이만한 컵을 줄 테고, 토끼다 그러면 요만한 컵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우리가 값을 저장한 다음에 갖다가 이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뭘 붙여주냐면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표. 그래서 int n이다. 그러면 이 유리컵에다가 n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우리가 n이라고 하면은 이 컵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int면 int의 컵의 크기가 있고, double이면 double의 크기가 있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C1, C++와 한번 비교해 보면은 타입이 매우 엄격합니다. 타입과 관련된 것들이 매우 엄격해요. 그래서 C++에서는 int age예요. 정수형인데 여기다가 5.5 부동소수 타입이죠.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에러도 안 주고 워닝도 안 줄 거예요.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세팅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워닝을 줄 수 있는데 어쨌든 5가 그냥 들어가요. 자바에서는 age 정수에다 5.5를 넣으면 이거는 문법 오류가 나요. 문법 오류. 네 그도 그대로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이 원에 정수에다가 부동소수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 이게 문법 오류면. 어떻게 하면 이걸 넣을 수 있을까요? 부동소수를 정수에다가. 타입 변환을 직접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int n이 있고 더블 f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n 이퀄 f라고 쓰면 부동소수를 정수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얘 너 실수한 거 아니야? 이거 타입 다른데? 라고 문법 오류로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거 뭔지 잘 알아. 그냥 부동소수에서 있는 정수 부분만 n에다 넣고 싶어. 그러면은 명확하게 컴파일러한테 내 의도를 알려줘야 얘가 이제 불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타입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프로그램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컴파일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건 에러야.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는 혹시 사용자가 실수로 모르고 부동소수를 정수에다 대입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 있죠. 5.5인데 0.5 부분이 사라지고 5만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가 손실될 수 있어요. 정보가 손실될 수 있는 거는 네가 그거를 정확히 알고 하는 건지를 써줘야지만 불만은 안 하는 거예요. 자바 왜 이렇게 했어요? 강건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보시면은 C에서는 정수 지역 변수 하나 선언해갖고 출력했을 때 얘한테 초기화를 안 해주면은 뭐가 출력될지 알 수 없죠. 근데 여기서는 에러를 줘요.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쓰면 자바에서는 에러를 줍니다. 다 이건 뭐냐면은 강건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자바는 강건성을 중요시했구나. 그래서 저런 거를 오류를 주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변수들을 선언할 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변수를 만들 때 요 이름들을 우리가 식별자라 그래요.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변수 이름, 함수 이름, 클래스 이름, 상수 이름 한 4종류예요. 식별자를 붙이는 규칙은 영문자, 숫자, 밑줄 문자, 달러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는 최신에 들어왔어요. 달러 기호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밑줄 문자도 많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뭐 문법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항상. 당연하게 우리가 컴파일 입장이 되보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지 아는 거예요. 영문자, 숫자, 밑줄은 쓸 수 있구나. 그럼 12 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잖아요. 이게 이름인지 정수에다가 변수가 온 건지 헷갈리다고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런 거. 화이트 빼기 박스 그러면 이거 빼기로 인식하는 거지 하나의 이름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컴파일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키워드는 우리가 식별자로 쓸 수 없겠죠. 왜냐하면 키워드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수 없고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식별자의 종류에 따라 통일성 있게 이름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별자의 형태만 보면 이것이 어떤 종류의 식별자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보통 지키는 관례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타입을 정의할 때,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대문자로 시작해서 낙타표 기법을 써요. graduate soon. 이건 뭐 두 개의 단어로 하나의 단어가 되면 처음 시작은 대문자고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요걸 낙타 케이스라고 그러고요. 변수와 메소드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해요. 그러면 변수와 메소드는 둘 다 소문자로 시작하니까 구분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구분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름만 딱 보면 얘는 변수 이름, 얘는 함수 이름. 구분이 돼요. 어떻게? 함수 이름 뒤에는 항상 뭐가 올까요? 가로가 옵니다. 그렇죠? 함수 이름은 두 군데에서 쓰이는데 어디? 정의할 때랑 호출할 때 쓰여요. 정의할 때도 가로가 오고 호출할 때도 가로가 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소문자로 써서 가로가 오면 얘는 함수예요. 그냥 이렇게 오면 얘는 변수야. 구분이 돼요. 그리고 보통 변수 이름은 명사예요. 명사를 많이 써요. 명사. name, height 이런 이게 명사를 많이 써요. 메소드는 행위니까 보통 뭘 쓸까? 동사를 많이 씁니다. get, compute, count, 이렇게 같은 동사를 많이 써요. 영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이름 잘 지으려면. 왜냐면 가독성 있게 우리가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이 관례를 지킨 것도 중요한데, 이 관례 지키는데 전혀 이게 그 함수를 잘 설명하지 못해. 그러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프로그램 짤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가독성입니다. 상수 이름은 모두 대문자로 써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함수 이름은 동사를 가지고 만든다. 근데 어떻게 이름을 짓는 게 관례냐 하면은 반환 타입이 있어요. 반환 타입이 있어요. 그럼 그 반환 타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하는 값을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get name. get name. 보통 이렇게 돼요. 반환 타입이 없는 경우 void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 메소드가 하는 일을 설명하게끔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게 또 관례예요. 그리고 변수의 경우에 복합 타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s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apples 그래서 복수로 써가지고 배열 이름 할 때 배열 이름 지을 때는 복수를 좀 써주십니다. 복수를 써주면 얘는 복합 타입이구나. 단수면은 얘는 그냥 변수구나. 하나의 값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식별자의 규칙보다도 중요한 게 여기 나온 거야. 관례대로 이름을 지어주고 가독성 있게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그리고 키워드. 자바의 키워드는 이렇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요 8개가 자바에 존재하는 원시 타입 8개입니다. 8개. 불변 타입. C++에서는 저게 뭐예요? 불. 네? C++ 배우면서 불. 그 다음에 캐릭터는 뭔지 알겠죠? 문자 처리할 때 쓰는 거. 캐릭터는 C하고 자바하고 무슨 차이가 날까? C에서 캐릭터는 코드가 뭐예요? 어떤 코드로 써요? C에서 캐릭터는 ASCII 코드를 쓰죠? 그래서 1바이트예요. 자바는 ASCII 코드 안 쓰고 뭘 쓸까요? 유니코드를 써요. 그래서 2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은 요 4개는 정수 타입이에요. 플롯, 더블은 무슨 타입? 부동소수 타입. 여기까지는 알겠고. 그 다음 줄은 조금 생소한 애들이에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객체지향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넘, 슈퍼, 디스, 익스텐스, 임플리멘트, 애트랙. 그래서 요것들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사용이 돼요. 여기 것들은.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은 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if, else, switch, case, default 여기까지는 조건문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while, do, for는 이제 반복문에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있는 break, continue 이것도 반복문에서 쓰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예외 처리와 관련돼 있어요. throw, strike, catch, finally 요거까지는 예외 처리할 때 쓰이고요. 그 다음에 true, false 요 두 개는 요 불리언이 가질 수 있는 값이 true 아닌 false예요. 그 다음에 참조 타입들, 포인트 타입들이 아무것도 안 가리킬 때는 null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null. const와 goto는 안 써요. 안 쓰지만 reserve 해놓은 거예요. 쓰지 말라고. 근데 자바는 요 두 개를 안 써요. const와 goto. 없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자바 9에 새로 추가된 거예요. 모듈 관련해서. 모듈 관련해서. 그래서 이 키워드 중에 반 이상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C와 C++를 배웠으면 이 키워드 중에 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다. 뭘 하는 건지 다 안다. if는 알고, form은 알고, break, continue 알고, 기본적인 원시 타입 알고, 그렇습니다. C++를 배웠으면 class, super, this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시간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